네, 반갑습니다.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 구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거 진행자가 없어지니까 네. 진행이 그렇네요. 오늘 선넘사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무튼 촛불에서도 한번 다뤄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북측의 유감의 뜻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데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이 드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환영할 그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민간의 무인기 침투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윤석열 내란 일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전쟁 도발의 연속 선상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정원 직원 1명 그리고 정보사 출신인 그 군인 2명 이렇게도 네, 맞습니다. 넘어가 있다는 거죠. 실제 군에 박혀있는 또 정보기관에 박혀있는 내란의 잔당들이 연루되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만으로 국한시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가진 도발을 일삼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적대 행위로 보고 직방 군사 대응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도 당연히 참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냉엄한 국제 질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현재 또 돌아가고 있는 국제 질서를 살펴보면 어떤 작은 움직임도 군사적인 충돌로 비하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너무 쉬워졌어요. 미국이 어디만 가면 다 전쟁이 나니까.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고 갑자기 협상 중에 폭격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노골적인 군사 도발 행위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예산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도. 네, 그런데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참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하고 관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이 한국 정부에게 넘어온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무인기 침투 사건이 드러났을 때 빠르게 TF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진척을 시키고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2차례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표명한 건데요. 굉장히 잘 대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관계에서 오해와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 국제 질서가 혼란한 틈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서 좀 현명한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서도 어쨌건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유감의 뜻을 표현한 게 현명한 처사고 스스로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국가 수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북 대화가 차단되어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 막혀 있는 속에서 이런 입장 표명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북한에서 발표한 입장에서는 이런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이 남북 관계를 정말 잘 개선하고 싶다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대북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면 말만이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실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의지를 입증해야 된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북한의 입장 발표 일련의 흐름들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기점으로 잡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북한의 반국가 단체로 계속 규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이런 내란 세력들, 전쟁을 도발하는 세력은 그 국가보안법을 무기 삼아서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해 나갈 거거든요. 이걸 폐지하는 게 몹시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해서 흡수통일의 의지를 표출해 놓은 지금의 헌법 영토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헌법에서 막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개정해가지고 북한의 체제라든지 국가를 실제 존중한다는 말이 행동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생각되는 것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이 주적 규정도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뭐 이후에도 틈만 나면 북한은 주적이라고 윤석열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국방백서가 수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이런 움직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요. 대표적인 대북적대 군사훈련, 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무인기 침투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점령하고 지휘부를 제거하고 최근에는 핵전쟁까지 가정한 이 한미연합훈련을 연중 무휴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한반도 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연합훈련을 같이 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 위험천만한 군사훈련을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작권이 한국에게 있지 않잖아요. 이게 이재명 정부도 반복적으로 전작권 반환 문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전쟁 미치광이 미국과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폭주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또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강행된다? 이거는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보다 훨씬 위험천만한 전쟁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북한이 저렇게 입장을 낸 거는 대화하자는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바로 입장을 선회해서 해야지만이 뭐가 되더라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자꾸 엉뚱한 길을 찾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접촉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대화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집착할 때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안이 그래도 발표가 됐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빠진 거는 아쉽더라고요. 뭐 논의할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요번에 좀 들어갔으면 또 요 기회에 더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또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헌이 실제 내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안착시키는 데서 굉장히 유의미한 또 결과를 안아오려면 이런 영토 조항 문제, 흡수 통일의 전제를 수정하고 개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 개헌일 때 더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그리고 주적 규정은 국방백서에서만 하는 건가요? 다른 건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바꿔야죠. 어. 사실 전방위적으로 그런 규정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네. 다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정부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 좀 아쉽네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할 수 있는 행동적이고 실전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이 남북관계 개선 정책에 네, 실제 길을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데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모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그 유럽 의회 외교위원장인 맥칼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칼리스터 위원장과 그 일행에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창의적인 제안을 하겠다라면서 EU가 남북 대화에 좀 나서 주시라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유가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이 중재하는 2+1 남북 정치 대화를 추진해 달라. 이걸 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의 길이 잘 안 열리니까 유럽의 힘을 빌려서 다른 국가의 힘을 빌려서 대화의 장을 열어보려고 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맥칼리스터 위원장이 한국에 오자마자 그 모두 발언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러 협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가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방법도 잘못되고 대상도 잘못됐네요, 지금. 네, 기대할 수가 없는 대상에게 그런 자문을 구하고 역할을 요구를 하는 거죠. 저는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열릴 수 있는 이 대화의 길을 자꾸 그걸 안 하고 엉뚱하게 돌아가려고 시도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청산, 적폐 기득권 청산을 하는 개혁의 길에서 여러 벽들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앞서서도 조이대 탄핵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넘기 어려운 벽이 사실 분단의 벽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종북 두 단어만 나오면 그냥 입이 막혀버리고 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앞에서 이제 좀 맥락 없이 허물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벽을 넘어야지만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 평화 통일 번영의 미래를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이제까지 해왔던 분단의 낡은 사고, 적대의 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문익환 목사가 이전에 그런 시를 남기셨더라고요.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이런 시를 남기셨는데 이 솔직하게 또 대담하게 분단과 반북의 벽을 넘어설 때 역사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좋네요. 근데 그런 뭔가 반북의 뭔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지금 한국 정치의 토대가 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솔직하다, 대범하다 이런 이제 평을 받았을 때 종북 이재명, 역시 빨갱이 이재명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국힘당? 국힘당과 조선일보. 그러니까 역시 걸러야 될 애들만. 네, 매국 세력, 4대 세력을 제외하고서는 이런 현상을 다 그러네요. 너무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국민들이. 네. 왜냐? 남북 평화와 분단을 극복하는 게 한국 정치와 사회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안으로는 좀 일본의 군국주의 극우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그 충격성에 비해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변은혜 진행자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본 육상자위대 현역 장교 무라타 고다이 23살이네요. 길이 약 18cm의 칼을 가지고 철조망 담장을 넘어서 주일 중국 대사관에 침입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중국 외교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하네요. 네. 이런 일이 읽으면서도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전쟁 미치광이 트럼프의 폭주도 전 세계를 경악해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 동북아 전쟁과 일본의 폭주도 만만치 않게 경악스럽고 소름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재국의 대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사건인데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제적 신뢰도가 사실 굉장히 하락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현역 장교네요. 네. 네, 와. 이게 자위대 병사도 아니고 병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장교가 침입한 사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 도발로 볼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자위대의 폭력적인 성격 그리고 물론 군대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몹시 충격적인 거죠. 네. 그런데 황당한 거는 일본 언론이 이 사건을 대사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무마를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칼 몇 개 이렇게 맞대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 이런 설정인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어떻게 보면 수준인 것 같아요. 버리지 못하는 사무라이 침략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대사관의 대사랑 대화를 하고 싶다고 칼을 현역 육군 소위가 칼을 들고 침입을 합니까? 말이나 되는 사건입니까? 근데 일본 정부도 유감 표명만 하지 사과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서 네. 중국이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대사관에 불법 난입한 자위대 장교가 9개월 동안 자위대 예비간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과연 이 예비 자위대 간부 훈련에서 어떤 사상, 그렇죠. 어떤 내용, 어떤 교육이 진행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면 이런 상태로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느냐. 상식적이네요. 네, 이런 제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 침입한 그 자위대 장교의 부모님 증언에 따르면 고향에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극단적인 성향을 보인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들도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우익 사상, 왜곡된 역사관이 어떤 충격적인 테러와 이런 군사 도발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고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런 행태가 갈수록 더 농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내란 때도 캡틴 아메리카 옷 입은 어떤 남자가 그 정신 나간 중국 대사관 쳐들어가겠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장교나 뭐 우리 군인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결인데 더 심각하네요.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극우, 한국의 극우가 네, 같이 이렇게 좀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동북아에서 일본의 행보를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동의 이스라엘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전쟁 미치광이로 폭주하면서 정말 반인륜적인 만행을 미친 듯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동북아에 있는 여러 국가, 여러 민족을 상대로 저질렀던 그런 범죄를 중동의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시금 동북아에서 일본이 그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자위대 장교가 중국의 적대적인 그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저렇게 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독도 영유권, 유사시 자위대 한국군 주둔 이런 이야기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는데 자위대에서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저런 일이 저런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살해하고 그랬을 때 이런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카이치가 호르무즈 파병을 미일 정상회담 진행하기 전에 하려고 의사를 드러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관료가 이걸 막 반대를 했나 봐요,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뻔한데 거기를 어떻게 파병을 하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다카이치가 굉장히 격분을 하고 이 사람을 어쨌건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이러면 해요. 이제 일본 비체혁명에서도 다카이치가 가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호르무즈 너나 가라. 다카이치 안 갈 거잖아요. 여기 보내도. 맞습니다. 근데 열받네, 갑자기. 지금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극우 세력이 이 정도의 군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소식만 추가해서 이렇게 짧게 소개를 드리면 최근에 그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2020년에 우주작전대를 2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올해 들어서 670명 규모의 우주작전단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800명 규모의 우주작전 집단으로 격상을 시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자위대 명칭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일본의 군국주의적 야망이 육해공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주 영역까지도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굉장히 노골적으로 군국주의 부활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주가 들어가면은 뭐가 추가가 되는 건가요? 뭐 군사 위성을 감시한다든지 네. 전파 교란 대응을 한다든지 미사일 발사를 책임진다든지 요격을 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우주대대가 담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한미군이나 그 미군에서도 우주대대를 만들어가지고 뭐 체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일 미군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도 그런 식으로 체계 변경을 하면서 우주 영역에서의 전쟁 준비를 본격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위험한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를 어떻게든 더 적대를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만 전쟁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더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동북아에서 대만 전쟁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장기화 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동북아에서는 어떤 군사적 충돌로 재미를 봐볼까 이런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어떻게 폭주할지 모른다는 게 우리로서는 제일 불안한 상황인 건데요. 이 대만이 중국을 겨냥한 연례 최대 규모인 한광 훈련에 돌입하겠다는 훈련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을 진행한다는 거고요.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6회 공군의 합동 방어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은 8월 중에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훈련 계획을 발표하는데 눈에 띄는 지점이 뭐였냐면 네. 이번에 신형 전차 하이마스 미사일 같은 이런 신형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훈련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이 지휘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런 형태의 작전을 대만에서 중국 지휘부를 겨냥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진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노골적인 중국 적대 훈련을 대만에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중국이 절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 전쟁이나 대만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훨씬 높아지겠죠.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대만을 앞세우는 대리전쟁, 대만을 앞세우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만 총통이 미상원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상원 대표단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대만을 찾았고요. 라이칭떠 대만 총통을 만나서 국방 예산안 통과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상원 대표단이 이렇게 대만 총통을 별도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렇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중국과 사실 미국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의 상원 대표단이 이런 식으로 라이칭떠 총통을 만나면서 그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취급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대만 독립과 대만 분리를 부추기는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이칭떠가 속한 대만 집권 민진당이 미국산 무기를 무려 59조 원 정도 들여서 사들이겠다라고 국방 특별 예산 조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대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 다수당인
야당 국민당이 이 국방 예산을 통과시키면 중국과의 긴장이 높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 긁어부스럼이죠 오히려 더. 네, 그래서 이거는 대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보니까 이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원 대표단이 직접 대만에 가가지고 이 법안 통과시켜라, 국방 예산 통과시켜라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무기를 지원하면서 대만 재무장을 서두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얘네가 우리나라 들어왔던 그 상원 대표단 네, 걔네들인가요? 맞습니다. 이 상원 대표단이 지금 동북아 곳곳을 다니면서 내정 간섭하고 전쟁 부추기고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공화당의 하원 의원 대표단도 대만에 방문해가지고 라이칭터 총통과 회동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야, 미국은 진짜 이번 이란 전쟁도 제대로 못 끝내는데 전쟁을 정말 못 끝낼 것 같으면 대만 전쟁으로 출路찾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게 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 미국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찾아가지고 그렇죠. 네,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 우크라이나 동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계속 대만 찾아가지고 이런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당 대표가 오늘자로 해가지고 대만의 국민당 대표가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 앞두고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만은 제2의 우크라이나 되고 싶지 않다. 포스트 우크라이나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런 국민당이 지금 대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원내에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도 대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만 전쟁이나 이 대만 분리 독립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원하느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같은 대만의 라이칭터 미국이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전환길 주제를 해야 얘기 될까? 이어서 했으니까 해볼까요? 네, 한미동맹당 지금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집회한다는 건데 그렇죠. 내정 간섭을 대놓고 구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전환길 한미 이거 집회하면은 찾아가나요 국민주권당? 맞불 집회를. 근데 생각해보니까 국민주권당이나 우리 촛불 시민들이 평택 주한미군 기지 찾아가서 내정 간섭이나 이 전쟁 책동 규탄하는 집회를 하면 늘 이런 친미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맞불 집회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한미동맹단이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트럼프가 이거 좋아할까? 그러니까요. 중요하다니까요. 사실 트럼프는 이게 이제 전환길이 윤석열 구해주세요 이런 집회를 미국한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망한 윤석열에게 트럼프는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도 한국한테는 노골적으로 호르무즈 압박하면서 북한한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이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런 집회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거기 미군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말을 알아들어도 싫은데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시끄럽기만 하고 싫겠습니까? 네, 저는 이 전한길의 한미동맹단의 이런 행태가 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국힘당 무리가 금과 옥조로 신성시해왔던 이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해달라고 구걸을 하러 간다는 건데 그거나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까지 자기의 패권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친미 4대 매국노들을 한국 정치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서슴지 않아 왔다는 걸 증명해주는 꼴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 선생님이었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전환길 본명이 전환길이 아니더라고요. 전유관 씨더라고요. 전유관. 그래서 이 전유관 씨, 이렇게 그 미군기지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란 선동죄로 감옥 가실 걱정이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가 또 칼럼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 한미 동맹은 공짜인가 트럼프가 묻는다 뭐 이런 칼럼을 냈어요. 네. 그 내용을 짧게만 요약하면 한국이 지금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개입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다. 어머. 왜 한미일 연합훈련 안 하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하는 거는 왜 불응하냐? 참 솔직해. 이런 걸 지금 문제 삼으면서 네. 그동안 미국에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어서 호시자를 누려왔다. 근데 이제는 동맹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 일제시대 끝날 때 언론들이 하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배은망덕 한국 타령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네. 친미 매국 언론 조선일보는 진짜 패간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다라는 조선일보 칼럼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퍼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미동맹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미국이야말로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고 우리를 빨아먹으면서 살았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 지금 해마다 1조 5천억 가량 지금 우리한테 받아 챙기고 있죠. 미국 대사관 임대료 45년 동안 안 내고 있죠.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해 보면 연간 13조 원이 넘습니다. 요것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동맹에서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 건 미국뿐이었다. 우리야말로 미국한테 대가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한국을 쇠사슬로 체포하면서 500조 가까운 경제 수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야말로 한미동맹 집어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카타르에서 주한미군 기지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이란 이스라엘, 미국 요 전쟁으로 전국에 있는 각국의 미군 기지들이 다 나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정말 도미노 같은 현상이 펼쳐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찰, 언론, 정치, 판사 개혁 그리고 국가 주권을 지키는 이 투쟁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